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주제는 집인데요.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이야기랑 또 아주 다른 쿠바의 주택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주택 문제의 여러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그 자료들을 보니까 하나는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세, 이걸 다루고 있고요. 네네. 다른 하나는 쿠바의 좀 독특한 주택 정책이랑 세페르무타라는 영화 분석이더라고요. 정말 상반된 사례죠? 맞아요. 시장 규제 그리고 사회 실험. 이 두 가지 다른 접근이 현실에서 어땠는지 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서울 상황부터 짚어볼까요? 정부가 내국인 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, 그 LTV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소위 6.27 대책을 내놨었잖아요. 네, 그랬죠. 시장 좀 안정시키려는 거였겠죠. 그렇죠. 근데 이게 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요? 네,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그 규제가 딱 시작된 7월에요. 내국인의 서울 집합 건물 매수,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요. 네. 그게 전달에 한 19,700건 정도였는데 17,200건 정도로 줄었어요. 줄었군요. 네.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이 좀 덜한 외국인 매수는 같은 기간에 108건에서 200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. 2배요. 와, 규제 시점에 오히려 외국인 매수가 늘었다니 이건 정말 의대인데요? 그렇죠. 특히 어디에 몰렸냐면 외국인 매수의 한 31%가 강남 3구, 마포, 용산, 성동구. 뭐랄까 딱 인기 지역들이에요. 아, 소위 마용성, 강남 이런데요. 네, 맞습니다. 국적별로는 중국인 비중이 제일 높았고요. 43.5% 정도. 시장 안정화 조치가 특정 구급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걸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혹시 그럼 매수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? 비슷한 흐름이 좀 보여요. 지난달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니까요. 내국인이나 법인 임대인은 줄었는데 외국인 임대인만 딱 17명이 늘었더라고요. 17명이요? 외국인 집주인만 늘었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이 외국인 집주인들의 거의 절반, 한 48.7%가 아까 말한 그 인기 지역들에 집중돼 있어요. 아, 이것도 약간 투자 목적을 좀 엿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럴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, 외국인 투기성 매입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. 네. 물론 이건 이제 보도된 내용과 제기된 주장을 전달하는 거고요.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. 네, 당연하죠. 정부도 뭐 검토는 하고 있겠죠? 네,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책 검토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. 참, 규제의 의도와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복잡하네요. 자, 그럼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쿠바로 가볼까요? 네, 쿠바 이야기 흥미롭죠.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갖는 세상, 뭐 이런 걸 꿈꿨던 나라잖아요. 1959년 혁명 이후에 주택을 시장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하려고 했다고요. 맞습니다. 혁명 정부가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을 국유화했고요.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는 영구 거주권을 준 거죠. 와,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가구의 85% 이상이 자기 집에서 살게 됐어요. 대단하죠. 85%요? 거의 다네요. 네. 근데 문제는 주택 거래나 임대 시장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대가가 컸어요. 어떤 데일까요? 결혼하거나 가족이 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을 옮기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.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요. 하긴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요. 그럼 이사는 대체 어떻게 한 거죠? 유일한 방법이 페르무타, 그러니까 맞교환이었어요. 맞교환이요? 집끼리 바꾸는 거요? 네. 정부가 허용한 유일한 방법인데 비슷한 가치의 집을 가진 사람끼리 1대1로 바꾸는 거였죠. 철저히 실거주 목적일 때만 승인해주고요. 와, 되게 이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불편했겠는데요? 그렇죠. 겉보기엔 공정한데 실제로는 가치가 안 맞으면 뒷돈거래가 생기고 교환 알선하는 브로커도 생기고 심지어 승인 서류 받으려고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. 비공식적인 시장이 생긴 거죠. 그 영화 세페르무타 주인공 글로리아 이야기가 딱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. 딸 때문에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막 연쇄 교환을 계획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변두리 낡은 집에서 도심 아파트로, 거기서 또 호화저택으로 가려고 엄청 복잡한 계획을 세우죠. 그 과정에서 부엌 크기가 마음에 안 드네, 개 사료로 거래를 성사시키네, 이런 모습들이 당시 쿠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. 참,
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겠죠? 그렇죠. 그리고 글로리아의 그 야망과 좌절이 보여주는 게 아무리 제도를 이상적으로 만들어도 좋은 위치, 좋은 환경에 대한 선호나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국가가 주거를 통제해도 개인의 삶이나 선택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것도 그 딸과의 갈등 같은 걸로 보여주고요. 결국 그토록 원하던 저택 교환이 딱 성사되는 날 집주인이 갑자기 죽어서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. 그 결말이 참 허무하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. 네, 정말 그렇죠. 이상적인 제도의 한계, 그리고 현실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말이죠. 쿠바가 2011년에 주택 매매를 허용하긴 했는데 거의 반세기 동안 멈춰있던 시장이라 아직도 뭐 자본 부족이나 여러 문제로 잘 돌아가지는 못한대요. 아,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서울과 쿠바 정말 다른 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어떠신가요? 서울 사례는 규제가 또 다른 결과를 낳는 걸 보여주고 쿠바는 시장을 아예 배제했을 때의 어려움을 보여주네요. 맞습니다. 둘 다 공통점은 정책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고요. 주택이라는 게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서 경제, 사회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도 깊게 얽혀 있다는 것 같아요. 네. 서울처럼 미세 조정을 하던 쿠바처럼 전면 통제를 하던 현실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거죠. 특히 쿠바 사례는 시장을 없애도 불평등, 예를 들면 입지 차이 같은 거요. 그런 거나 더 나은 걸 원하는 욕망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요. 이상만으로는 집이 지어지지 않고 시장만으로는 모두가 들어갈 문이 열리지 않는다. 이 쿠바 사례의 교훈이 참 와닿네요. 결국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? 참 어려운 문제예요. 정말 그렇죠.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지금 우리가 주택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단순히 시장 규칙을 조금씩 바꾸는 걸까요? 아니면 사람과 집, 그리고 국가의 관계 자체를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? 여러분에게 공정한 주거 접근성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